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96주년을 맞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대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기념 강연에 참석하고자 모였습니다. 지난달 10월 26일에는 서거 34주년 추도식을 국립현충원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슬픔의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기쁨과 희망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기념재단은 재단 주체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도식보다도 더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기념 강연을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기념 강연회는 먼저 조갑재 선생께서 세계사 속의 박정희 대통령을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넘어 세계사에 빛나는 지도자로서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를 가졌던가를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우석 선생께서 유신시대 대학에 입학한 유신학번 출신의 문학평론가로서 허위의식의 포로가 된 한국 지식사회의 위선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시각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두 선생님의 강연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가만 부풀려온 측면이 있었는데 공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무지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기념 강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오해에서 이해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갈등에서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기꺼이 사회를 맡아주신 유석춘 연세대학 교수님이자 이승만 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여대 배일환 교수께서 뷰티풀 마인드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이 기념 강연회에 빛을 대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무료로 대관해 주신 유영재단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를 맡아주신 상청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여러분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서 또는 그분과 같이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 주로 모이신 이 자리에서 더구나 96주년 단신 기념 강연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1917년 11월 14일에는 1차 세계대전이 주로 독일 불란서 그 소위 서부전선에서 막창막하로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 일본은 연합군 측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 독립을 쟁취할지 막연한 그런 아주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병남이 여사는 45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따님이
시집을 가서 거의 동시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낙태를 한 5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장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막 기절을 하시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디딜방아를 이 배 위에 얹어놓고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해도 뱃속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머니와의 싸움을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태어나니까 이 백남이 여사가 지우려고 했던 게 더 미안해서 아주 잘 길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인격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영웅은 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고 링컨도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62년 그 생애를 요약하면은 저는 이런 문장을 씁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서민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부국 강병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연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였습니다. 비장하고도 장엄한 62년의 생애였습니다. 아마도 춥고 배고프고 짓눌리고 병든 사람들을 이분만큼 사랑한 사람도 달리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시간적 맥락 속에서 또는 공간적 맥락 속에서 또는 우리 민족사의 맥락 속에서 또는 우리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그 좌표를 찍어보면은 어느 정도 위상이 될까 하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저는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입니다.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나고야, 과거의 만체스터, 비교도 되지 않는 매출액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제조업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번째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산업화를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죠. 한국은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죠. 세계 7대 수출국입니다. 8대 무역국입니다. 수출 수입 합쳐서. 그리고 경제 규모로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12위에 올라 있는 강대국입니다. 강소국도 아닙니다. 강중국도 아니고. 그리고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교육, 복지, 평균 수명 이런 걸 다 합친 종합 삶의 질 랭킹에서 올해 185개국 중에서 12등 했습니다. 12등입니다. 덴마크, 스위스는 아니고 덴마크, 영국, 프랑스가 다 우리 밑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계열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의 20여 개 되는 풀 디모크래시, 완전한 민주국가 중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랭킹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프랑스는 아직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민주주의 랭킹이 우리보다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30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34위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IMF의 추계에 의하면은 2017년에 가면은 일본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구매력 기준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만든 데서 박 대통령의 몫은 어디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농지개혁, 한미동맹,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연장선에서 달림으로써 오늘날 이런 수치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독일 수준에 육박하는 거대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우리 결심만 하면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할 위치는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결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수치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타임지가 1999년에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 20명 중에 뽑혔습니다. 이광효 수상이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0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광효 당시 수상은 이런 의미 있는 스피치를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이광효 수상이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에게 바친 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부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죠. 그 뒤 1994년 1월 19일 날 월간조선이 당시에 김성진 대우그룹 부회장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광효 당시 수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를 꼽으라면은 김 장관이 물었습니다. 각하를 빼고 누굴 꼽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광효가 요시다, 일본 요시다, 등소평,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거명하면은 당시 역사 부정의 이런 소용돌이가 일고 있던 그 한국을 의식해서 그렇겠지만은 한국 정치에 조금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말은 안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박 대통령이 한 역할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적 기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의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은 1인당 당시 달러 평가 기준으로 93달러였습니다. 103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 유엔기구나 이런 데서 그때는 아직 독립국가가 지금처럼 200개가 넘지 않았습니다. 103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87등 했습니다. 87등. 당시 우리보다 앞서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 스위스는 지금 우리하고 거의 같아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스위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6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26등이었습니다. 당시에.
559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 경제 규모 전체에서 11등, 12등을 다투고 있는 스페인은 당시에 29등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3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테말라는 우리보다 한 3배 많았습니다. 잠비아도 그렇습니다. 콩고, 파라과이 다 한국보다 앞섰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은 비교 대상도 안 되었던 이 필리핀은 한국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우리보다 앞이었습니다. 짐바브웨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로데시아로 불렸습니다만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앞섰습니다. 1960년대 박 대통령의 개발 전략은 수출 입국이라는 말로 대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수출 입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화폐 계획을 해보니까 별로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권고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방적 수출 입국 정책을 쓰면서 외자 도입을 과감하게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월남에 파병했습니다. 이 1960년대는 또한 세계적으로 석유 값이 가장 산 시절이었습니다. 1배럴당 1달러에서 2달러를 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주유종탄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한 것이 바로 그 시대를 잘 잡은 것이죠. 만약 70년대에 우리가 수출 입국 정책을 폈다 하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석유값이 배럴당 1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 시절에 이 저유가 시절의 드라이버, 박 대통령의 이 선택을 보면은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아주 통찰력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어긋나 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한 국민들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세계사의 흐름을 타는 이 안목은 신비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을 타개했다. 대한민국이 타개했다. 그 세계사의 흐름을 역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하면 북한 꼴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리아나 이집트 꼴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역사 흐름의 주류 속에 올리신 그 선택의 덕분으로 1972년 유신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75등으로 올랐습니다. 87등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에서 79년 사이의 소위 유신 통치 시기. 손병두 이사장님께서 지난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추도식에서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서민들은 차라리 유신시대가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가장 유명한 추도사가 됐습니다. 그걸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 이 언론이에요. 그러나 아마 찬성이 압도적으로 제가 들여다본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제가 직접 접하는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차라리 간첩이 날뛰는 시대보다는 차라리 다소 언론과 정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대한민국이 마이카 시절 아파트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중화공업 건설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이 달라지고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1977년 가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중동에서 원유를 사고도 남을 만큼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시도하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게 또 겸손하게 차라리란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반론을 했습니다만은 1972년에서 79년 한국 역사상 가장 논란거리가 많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러면서도 5.16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신은 실수였다. 유신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유신이 없었으면 위대한 박정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수준이면은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2년에서 7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네 가지 말로 다 설명이 됩니다. 중화공업 것을, 새마을운동, 중동진출, 자주국방 이런 걸 통해서 수치로 보면은 1972년에 71인당 국민소득 72등 하는 대한민국은 그것이 끝났을 때는 즉 1979년에는 1734달러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 59등으로 오르면서 말레이시아를 젖힙니다. 말레이시아가 63등 1537달러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IMF 통계입니다만 그 사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약 연평균 9%로서 세계에서 9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부분적으로 겹치는 시기에 한국은 드디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1%로서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민주화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은 워낙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우리 체제가 견뎌내었다. 1980년대의 이 고도성장, 또 이때는 기름값이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무역 흑자까지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체제를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체제의 성공적인 사후 관리의 덕도 있고 또 중화공업 건설이라는 워낙 튼튼한 기조를 만들고 중산층을 만들어낸 이 유신 시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항상 이야기할 때 공격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개발 전략이었다. 이것은 통계로서 완전히 부정됩니다. 빈익부, 부익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 것이 우리의 박정희식 개발 전략이라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즉 상하위 다 고루고루 발전했다. 상하위,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다.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그리고 계층과 계층이 벌어지는 계획이 아니었다. 줄어드는 방향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동아시아 유교를 믿는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사회적 격차를 격화시켰다, 양극화를 했다 하는 것은 완전한 선동이라는 것을 제가 쓴 글에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발 방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 국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모델로 삼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참고로 삼고 있는 개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시장 경제와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결합하면은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등소평이 초장에 박 대통령의 개발 전략을 연구를 해서 개혁에 참고로 했다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개발 전략 중에서 요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핵심은 파퓰리즘을 극복을 했다. 파퓰리즘의 인기주의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은 인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가 예산을 탕진하게 되는
바로 남미식 정체가 빚어지는데 1970년대 박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즉 정치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로부터 지식인으로부터는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순간이죠. 이 박 대통령을 제가 그 생애를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라는 뜻은 문경 보통학교 교사였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분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항상 대통령으로서도 교사 역할을 하고 군인으로서도 교사 역할을 한 분이죠. 저는 위대한 지도자와, 그게 CEO든 정치 지도자든 위대한 지도자와 그냥 훌륭한 지도자의 차이는 뭐냐? 교육자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교사의 마음, 교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 대통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바로 군인의 계획성, 군인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을 평생 국가 운영에 이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명가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혁명가라는 뜻은 뭐냐? 쿠데타로, 사실은 이분은 쿠데타를 두 번 한 분이에요. 5.16 그리고 유신도 쿠데타입니다.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만 잡았느냐 아니면 이 체제를 바꿨느냐, 그리고 이 수구 세력과 싸웠느냐, 봉건적 잔재와 싸웠느냐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박 대통령은 우선 위대한 실천적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실천 사상가였어요. 박 대통령은 사상과 철학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너무 무미건조하다, 좀 고상한 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은 위대한 사상을 쉽게 설명한 분입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게, 본인은 그 위대한 사상가의 면모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현학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한 분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된 것도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한 50 넘으니까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싸웠어요. 도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정권을 안 잡았으면은 방골 분자로서 생애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방골은 뭡니까? 좋은 의미에서 방골은 권력자와 싸우고 압제자가 싸우고 돈 많다고 그들먹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이받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힘센 사람이죠. 가난이죠. 그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득권적 수구적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파 60년입니다. 지금 좌우 대결에서 왜 우파가 힘드냐 하면은 조선조 개국한 이후에 좌파 600년, 우파 60년입니다. 주자학적인 관념론은 이 좌익 사상과 그냥 그대로 통합니다. 그것이 뭐냐? 관념론, 명분론, 위선론, 인기주의, 모든 것에 대한 반대, 저항이 선이다, 건설하는 사람 뒤에서 흠집내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대세를 이룬 속에서 이승만 등장 이후에 실사구시의 뜻은 뭡니까? 박 대통령의 행동 방안은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한자로 쓰면 아주 정확하죠. 현실, 사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구한다. 실사구시죠. 현실과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추구한다. 이게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박 대통령이 실사구신 정책을 쓰니까 거기에 반발한 세력이 주로 정치인, 기자, 학자, 소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 그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발전된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심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하는 나라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지킬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해방 이후에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죠. 민주주의가 다 하나, 지금도 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비판할 때 다 민주주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은 다 독재가 되고 다 수구가 되고 다 보수 꼴통이 되는 이런 세상. 박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절대적인 게 아니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국가 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앞이다. 그것이 더 진정한 민주주의다. 즉 한국식 민주주의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박 대통령은 1975년 연두 기자회견, 이때 한참 민주화 운동의 도전이 거셀 때입니다. 1975년 2월 12일에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유신헌법의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70%가 찬성했어요. 물론 당시에 정보부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지금 기준으로의 공정한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70%가 추인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고 유신체제는 정통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표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두동강이가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은 75년이면 땅굴이 발견되고 그 앞에는 부인이 문세광 손에 돌아가신 이 살벌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영국 기준으로는 발전된 역사가 800년이나 때는 그런 민주주의 잣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민주주의를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정치인 지식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한탄한 말입니다. 한탄한 말이죠. 자기는 두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계속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독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이분이 마지막 쓴 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쓴 일기는 1979년 10월 17일 날 밤에 쓴 일기예요. 1979년 10월 16일에 부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부산 사태가 터졌죠. 17일에도 데모가 계속되니까 그날 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도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 절차를 마친 17일 밤 아니면 18일 새벽에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마지막 쓴 청와대 일기예요. 7년 전을 회고하니 감회가 깊으나 지나간 7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현 체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발을 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의 사가들이 공정히 평가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쓰셨습니다. 그 뒤에 이광요 수상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다소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참 그 생애 자체가 비장하면서도 장엄한 생애죠. 비장하면 비거로 끝나지만은 그분이 남긴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장엄한 생애입니다. 이순신은 비장한 생애를
박 대통령은 비장하면서도, 김유신은 장엄한 생애를 산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3명의 위대한 군인이 있죠. 김유신,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뤘습니다. 이순신,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불우한 군인이었습니다. 비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군인을 알아주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토대 위에서 권력을 잡고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기업인을 키우고 과학기술자를 양성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인, 상인,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업공상, 사자, 글 앓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자의 전통을 지금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사적 위치는 뭐냐? 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사적 인물을 뽑으라면 10명 안에 이승만, 박정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이겁니다. 우선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히틀러, 스탈린처럼, 모택동처럼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배제해야 되죠. 공동선을 추구한 사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활약한 나라가 큰 나라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광요보다는 박정희, 이승만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도시국가보다는 우리 전쟁 중인 5천만 국가를 잘 발전시킨 사람을 더 점수를 많이 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스케일입니다. 그분이 만든 나라가 커야 되죠. 우선 커야 되죠.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최소한의 희생. 국가 발전에는 반드시 인명 희생이 들어가요. 그러나 최소한이어야 된다.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암살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납치가 죽이라는 명령이었느냐? 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했느냐? 증거 없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인명희생으로 최대 한도의 국가 발전을 최단기간 내에 했다. 라고 저는 본다면은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터키의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 드골, 트루만이나 레이건, 루즈벨트 같은 사람, 그리고 처칠 같은 사람, 일본의 요시다, 인도의 네루,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누가 앞서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밌는 게임은 되겠지만 두 분 다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조건이 없었더라면 박 대통령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박 대통령의 성공이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또한 무효가 됐을 겁니다. 무효가 됐을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끊어질 수가 없고 역사는 눕지도 않으니까 바로 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20세기를 대표하는 10대 지도자라고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코 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쓴 것을 보시면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그러면 좋은 일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청탁을 같이 들이마신 분이에요.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끝까지 순수했던 분입니다. 영혼이 순수한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잘못한 거 전 두 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분 반골 정신이 지나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평준화를 했습니다. 인재는 대학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지죠.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수성이 풍부할 때 이 평준화의 아평양이 앞으로 한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의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졌다. 평준화. 두 번째는 한글 전용이죠. 이분은 한자 세대고 한자를 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한글 전용을 정책을 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한 한글 전용은 지금 우리가 된 한자 말살이 아니었는데 이 쉬운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한글 전용으로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1800자의 상용 한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 분 뚝이 터져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문명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실질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었습니다. 문맹률 70%입니다. 뭐가 기준이냐? 자기 아버지 이름 한자로 못 쓰고 1970년대에 나온 한글 혼용책을 읽을 줄 모르는 어디 갔냐? 이것은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한국의 정상화가 법치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한 10분간 쉬셨다 진행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조갑재 대표님이 너무도 균형 잡히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첨언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드리거나 하는 거는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청중분들보다 평균 연령에서 제가 아마 약간 미칠 겁니다. 50대 중반인데 제가 말씀을 듣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가슴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였느냐에 대해서 이미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00% 맞다는 걸 확인해 드리는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세상이 잘못돼서 좌파 해석하는 무리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역사 교과서에서 그걸 부정하는 내용들만 우리 자라나는 10대 애들한테 가르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려진 이승만, 박정희 두 지도자의 이미지가 잘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 그게 맞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크게 세 토막입니다. 하나는 왜 우리나라는 잘못된 지적 전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매번 앞서 있던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정서가 있습니다. 잘못된 집단적 정서인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포함해서 다 나름대로 그 시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오늘 탄신 96주년을 맞는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더 크고 위대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나라에는 아까 조갑재 대표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 20세기 10대 지도자의 손색이 없는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문제를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국민 여론 서베이를 진행하면은 압도적인 수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지식사회입니다. 언론. 제가
꽤 30년 가까이 넘도록 밥을 먹었던 언론, 신문, 방송, 그다음에 대학 포함해서 지식사회가 문제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거대한 허위의식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대 지도자, 그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엉터리 책을 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 구조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부 기자로 오래했기 때문에 우리 학계 분위기를 잘 압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거대한 허위식이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수용하는 우리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나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을 것 같은데 워낙은 10년, 20년 정도 더 떨어지길 원합니다. 몇 년 뒤에 이 자리에 모이신 청중 중에서는 20대, 30대, 40대들이 젊은 얼굴들이 더 절반 이상 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지 박정희를 기억하는 새로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일인가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음악회 저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짝사랑 박정희 대통령의 애창곡이 연주한 거 특별히 유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노래 4절까지 불러본 일이 실로 드물었습니다. 또 하나 애국가를 국민의례에서 4절까지 하는 거를 제가 고급 정보라서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외웠습니다. 이왕에 알고 있는 걸 쫙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4절까지 하는 국민의례 이게 진짜입니다. 다른 데서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거부하는 일부 얼간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엉뚱한 무슨 행진곡 이걸 부르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폐악질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 96주년 이 자리에서 한 국민의례가 제대로 된 국민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가수 장사익 씨,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장사익 씨를 인터뷰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분인데 얘기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중간에 귀가 번쩍 뜨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2년 조금 전에 미국 대사관에 그분이 초청을 받았답니다. 건국 기념일에서 대사관 관저에서 리셉션을 하는데 당신이 가수니까 와서 당신네 애국가를 불러줘라 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장사익 씨가 가수니까 당연히 갔지요. 그때 대사가 스티븐슨이라고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봉사단으로 왔던 키 큰 여성, 자전거 좋아하고 저도 자전거 좋아하지만 그 여성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이분이 장사익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좀 그게 재밌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의례 자리가 됐건 무슨 자리가 됐건 애국가를 부를 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느냐? 남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1절도 겨우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이게 애국가를 부르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장사익 그분이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분 스타일로 혈기방장하게 우렁차게 힘차게 절절한 애국심을 담아서 노래를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장사익하고 애국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몇 개의 글이 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우리나라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했다. 가슴이 너무 뭉클했다 하는 얘기를 줄줄이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운동을 저는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맙습니다. 필요하다면 장사익 선생을 제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취입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애국가를 부를 때 4절까지 부를 때 동시에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늘을 찔리도록 부려야 됩니다. 이 강당의 뚜껑이 열리도록 불러야 됩니다. 애국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MBC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포병부대에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보기랑 다르게. 그런데 지난주에 광개토 대왕함이라고 하는 큰 전투함을 타고 독도함에 근접한 배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예인들 출연하는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즉석에서 제가 볼 때 콘티가 없었습니다. 짜여진 틀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멀리 떠있는 바위섬, 독도 두 개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감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감동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노래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릅니다. 제가 저게 또 나오는구나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1절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송기간이 길더라도 시간이 길더라도 4절까지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4절까지 시켜서 못할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못된 국가관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거기는 명색이 군인들을 군복, 전투복을 입고 광개토함, 그것도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 최전방에 서 있는데 부르는 애국가 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노래방에 가서는 열창을 하고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돈 내고 하시면서 국민의례라고 하는 공개적이고 중요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낮춰서 하느냐. 저는 답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1948년 건국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도 정당했고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흔쾌히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학교 교수들이 쓴 엉터리 책에 100개 중에 120개가 건국은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고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시험을 봅니다. 그걸 가지고 수능시험도 앞으로 또 수능시험도 또 보게 할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런 과정이 저는 최근에 좌파 정부 10년 사이에 축적된 게 아니고 1970년대 이후 오래 축적되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75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 이후 언론과 대학의 분위기를 제가 잘 따라왔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남만큼 그 분위기를 압니다. 자, 제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애국가를 크고 힘차게 부르자. 동시에 4절까지 부르자.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중요한 운동을 출발시키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복하자면 애국심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유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애국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영훈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해 제가 본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제목이 딱딱하죠?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건국 이후 우리 역사를 그만큼 잘 쓴 책 저는 못 봤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분이 앞에 감동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역사가 없느냐. 그래서 애국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대항 축구 시합을 할 때 A매치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겼을 때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는 게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건 1차원적 애국심입니다. 종족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의 탄생 과정, 건국 과정, 우리의 지난날의 성취, 실패했던 아픔까지 포함해서 공통된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 옆 사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든든히 연대하려는 마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 생각을 똑같이 이영훈 교수가 썼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애국심을 되살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벌써 많이 했는데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아까도 등소평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아니고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유머 감각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아까 조갑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반골기질이 출중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군대에서 계급정년에 떨려나거나 대통령의 집권을 못했다면 앙앙불락하는 선비로 평생을 지냈으리라는 쪽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의 백선엽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예전에 물어봤습니다. 반복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이 기억이 잘못될까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고 제가 몇 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백선엽 장군 같은 거물하고 여러 번 밥도 먹고 모시고 말씀도 듣고 그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거대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선엽 장군이 저한테 짧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박정희 그분은 세상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세상을 낙하게 보는 분이에요. 백선엽 장군은 남한테 말을 낮춰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90도 중반이신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말을 높여줍니다. 박정희 그분은 세상을 낙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이죠. 따라서 그분한테 말수도 별로 없었고 당신한테 좋은 기회가 안 왔으면 뚱 했었고 남하고 친화력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시대적인 소명감과 함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게 61년도에서부터 79년도 18년 동안 이런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그걸 저는 부국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건국을 했다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국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중요한 근대를 만든 혁명 중에 1776년 미국의 건국혁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미국 건국혁명, 프랑스 대혁명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언급돼야 될 세계사적 의미의 건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판단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인호 대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지냈던 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고 저는 1%도 부정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밥 먹으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왜?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건국혁명 1776년,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 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혁명은 똑같은 바늘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핀 위대한 꽃을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 성공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국혁명이 아까 조갑재 대표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이승만 대통령만 있고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쩌면 잊혀지거나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부국혁명의 지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혁명이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혁명이 또 한 번의 부국혁명이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의 기적이 함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등소평 얘기로 마저 돌아가겠습니다. 등소평이 유머 감각이 참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다 말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명감, 역사적인 소명감,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에 비해서 등소평은 안 그랬습니다. 평소하는 농담이 이랬습니다. 나는 키가 원래 작아. 키가 158입니다. 저보다 무려 4cm 내지 5cm가 작습니다. 등소평은 농담이 이랬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걱정을 하지 않아. 왜? 책임질 필요도 없어. 왜? 키 큰 사람이 무너진 하늘을 떠받쳐야 되는데 나는 키가 작잖아.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재간둥이였습니다. 모택동한테는 그래서 귀염둥이로 통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모택동이 항상 일이 궁금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등소평이었습니다. 그때 넘버 2도 아니었으니까 조금 권력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등소평이 마오쩌둥이 물어봅니다. 어이, 똥, 내가 죽을 텐데 말이야. 죽으면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천하의 독재자, 무서운 권력자 마오쩌둥도 죽음 뒤에 자기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던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시, 등소평의 답시 아주 편안합니다. 요즘 말로 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석께서 하신 일은 7할이 잘했지만 3할은 잘못됐다고 한 발언은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건 등소평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등소평 개인의 지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신감, 편안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나오면 전임자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감옥 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럴만하니까 보냈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 문화가 돼버렸고 문법이 됐습니다. 보내는 게 국민 정서상 맞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박수치는 분위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지도자라도 100% 악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악마 같은 지도자도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공과 과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공칠과사, 이런 균형 잡힌 태도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앞선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게 우리 지식사회의 새로운 풍토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운동을 취임 초기에 벌이면서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좌파들이 득사하는데 밑바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분도 탈권위주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안타까운 역할을 더 많이 했고 동의하기 어려운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더 문제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막말을, 거의 막말도 아니죠.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번갈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 현대사는
정의가 실패했던 역사고 기회주의가 특세했던 역사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또 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고를 낭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멀쩡한 우리 역사를 들쑤시고 칼질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하고 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벌여왔습니다. 그 나쁜 폐해가 지금 역사 교과서로 나타나고 전교조라고 하는 잘못된 열정으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교사들이 흥분을 해서 그게 정의인 양 전교조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주도하는 건 물론 좌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좌파 크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파 그 세력 똘똘 뭉쳐서 다 잡아도 10,000명 크게 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좌파 정서입니다. 좌파는 아니죠. 지금도 폭력혁명, 계급혁명을 믿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멀쩡합니다. 문제는 괜히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건국 대통령을 욕하고 부국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현직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하는 게 자유로운 표현인 것이냐 하는 일에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거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좌파 정서에 물든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이야 그런 분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제가 알기에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절반 이상으로 전 봅니다. 40대 절반 그 이상입니다. 30대 훨씬 더 많습니다. 20대 오히려 조금 덜합니다. 왜? 얘들은 이데올로기의 나쁜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애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가야 될 애들이 오히려 더 젊은 애들입니다. 반복하겠지만 그런 좌파 정서, 좌파라고 하는 게 정보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속화된 형태로 내려와서 좌파 정서로 굳어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좌파 정서라고 하는 건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조금 위험하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람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의 동기입니다. 서울의 동기인데 안철수 의원 저는 좌파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좌파 정서에 물든 얼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책을 저는 꾸준히 잘 봤고 발언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좌파 정서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많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친구. 좌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좌파 정서에 물든 얼치기, 허위 지식에 가득 찬 지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있습니다. 진중권, 깜도 안 되는 친구지만 그 다음에 소설가 공지영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볼 땐 좌파 정서에 물든 친구들입니다. 연예인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코미디언인가 MC인가 김재동, 김미화 이런 애들이 우리 젊은 애들한테 크게 인기가 있고 어필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얘들을 좌파라고 몰아세우면 얘네들은 탱 하고 악을 씁니다. 좌파는 아닙니다. 너네들은 암덩어리를 가진 좌파는 아니지만 복균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네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좌파 정서를 가진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대사를, 얘들의 공통된 특징이 우리 현대사를 압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고 지적으로 똘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삐딱선을 타도 한참 잘못 탔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심지어 대통령 목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박원순 시장이 낸 그동안의 책을 다 사서 충분히 밑줄 쳐가지고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걸 메모를 제가 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우리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가 다른지 더 먼저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라는 책에 그대로 쓴 걸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인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 시대의 연속이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암흑과 학살, 의문사,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해직과 해고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가 실로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인권 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순환의 도가니로 몰아세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 교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천만 서울 시민들의 시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행정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썼고 충분히 검증이 안 돼서 서울시정을 지금도 맡고 있고 지금도 어설프게 웃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잘 안 믿기시겠지만 박원순하고 저하고는 같은 학번입니다. 1975년도 대학을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박원순은 늑수그레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으로 그분을 제가 인신공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의 최고 힘 있는 사람에서부터 우리의 20대, 30대 자녀들까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정의롭게 위해서는 20% 내지 30%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백신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반 박정희를 얘기하고 반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반 건국을 얘기하고 친북을 얘기하고 종북을 얘기하는 게 유행이고 패션이고 젊은 애들의 기호입니다. 지식인들의 그럴싸한 허위입니다. 맨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정통을 진로하고 있을 수 있는 반대, 비판은 3, 이 정도로 떨어뜨리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뒤바뀐 가치를 정상으로 바뀌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오늘 강연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감이 안 된다고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너무 젊고 여기 모이신 어른들의 경륜이 어느 정도인데 제가 감히 나서겠습니다 갖고 고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연배상 필요하겠더라고요. 원래는 두 사람이 강연하는 게 아니고 네 분이 강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분 더 계신 분은 오원철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이수석을 지내면서 오늘의 중화학공업을 입안한 어마어마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목소리 쩌렁쩌렁한데 그분이 강연하시는 거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서 하나 거두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김형아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제가 알기에 유신학번 세대입니다. 그분은 박정희가 통치하는 유신이 싫어서 무서워서 혐오스러워서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지식인 중에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받고 제가 쓴 책에 그분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한 걸 보고 저한테 거꾸로 호주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강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분도 뵐 겸해서 강연을 오케이 했는데 어떻게 2명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오원철 선생, 김영하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박정희의 가치, 잃어버린 가치를 새삼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건 국민 상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원철 선생은 정말 글도 잘 쓰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그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까 조갑재 대표님은 초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거인 똑같습니다. 거인 밑에서 약졸이 없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또 나옵니다. 쑥대밭에서 쑥대가 나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거인 밑에서 오원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테크노크라트, 위대한 디자이너가 나오는데 그분이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맡으면서 그 맡았던 중압감, 실패할까 두려워했던 그 마음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봅니다. 오늘 메모를 해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했는가.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거인 밑에서 일했던 지도자들, 그분들도 역시 거인이었습니다. 위대한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멘탈리티, 사명감, 역사를 보는 사명감, 지금 공직자라고 다릅니다. 지금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때 공무원은 달랐습니다. 이렇습니다. 메모를 해왔습니다. 중화학 공업 프로그램이건 율곡 사업이 그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학 공업 프로그램이건 율곡 사업이건 그 일을 진행하는 내 자신이 우선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남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거나 심지어 자기의 사적인 생활인데 아내와 잠자리 갖는 것조차도 피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거는 공직에 임하는 테크노크라트의 자세가 아닙니다. 거의 종교적인 헌신의 자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외람스럽게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드렸을 뿐입니다. 아까 제 얘기는 이걸로 대충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까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물어봤을 때 세상을 따크하게 봤던 분이에요.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백선엽 장군의 증언이지 100% 진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메모는 해놨습니다. 녹음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백선엽 장군의 목소리지 제 판단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탄신 96주년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딱하게 본 반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포장되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어마어마한 낭만주의적인 기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글쟁이였습니다. 시도 좋은 걸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집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노래 그분의 시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읽히고 많이 회자됐던 위대한 시입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줬던 시입니다. 얼굴 파리한 시인들이 자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녀 취향의 시를 쓰는 건 그건 시가 아닙니다. 유치한 습작이지요. 우리는 그걸 교과서에서 위대한 시작품이라고 배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새마을 노래 포함해서 또 10대 시절부터 계속 써둔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왜 출판이 안 됩니까? 좋은 해설과 함께 두루 널리 읽히기를 저는 원하는데, 박정희는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반골기질, 세상을 딱하게 본 반골투사, 위대한 낭만주의자, 뛰어난 글쟁이, 빼어난 시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모습을 최근에 또 하나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고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종환 선생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짧은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종환 수석한테 당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옆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메모를 잠깐 사이에 끄적끄적 하시답니다. 그래서 펜글씨로 써서 주셨답니다. 펜글씨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 그런 느낌이 좀 환청이 들립니다. 이겁니다. 짧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환 비서관에게, 이때 이분 나이가 20대 후반, 29, 30대 초반이었답니다. 순거는 1971년 유신 직전입니다. 이종환 비서관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맞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딸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영웅적인 사람이 되라. 1971년 9월 7일 대통령 박정희. 제가 본 메모는 기대해 있습니다. 제 강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